네, 안녕하십니까. 채권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국내 채권의 내년 시장 전망인데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채권 시장이 미국장을 추종하는 장세가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채권 시장 전망이지만 미국 내용을 좀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서치가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3분기 약세를 좀 전망해 왔었고, 4분기 데이터가 발표되기 시작하는 11월 초부터는 좀 변곡점이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2차례 정도 한국과 미국 모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들을 계속 시장에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금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이와 같은 경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시장 금리가 조금 유의미하게 하락을 하려면 시장의 초점이 수급장에서 펀더멘탈 경기로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전환을 논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미국 금리 기준으로 한 4.5에서 5.0 밴드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거기에 금리 차를 녹여냈었을 때 국고금리도 비슷하게 등락을 반복하는 그 구간들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물가가 한 2% 진입하는 시점, 그리고 내수 기여도가 역성장을 형성하는 그 시점들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의 인하 시점은 아마도 3분기 정도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회사채 만기돈의 물량 시점들과, 그리고 2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예산안 발표, 그리고 연준의 지급준비금 감소 시점들을 고려해보면 만약에 작년과의 학습 효과를 감안해서 연말 연초의 금리가, 이 시장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듀레이션을 확대하고 포지션을 확대하는 시점은 우리나라의 WGBI 편입 확정이 발표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연준이 QT를 감속하거나 중단할 거다라고 선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시점들을 고려해보면 내년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포지션을 확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료 통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 많이 보셨을 텐데 미국의 연방정부 재정적자와 그 비중을 저희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초록색 그 선을 보시면 재정 적자를 기록했었던 때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재정 적자를 기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올해 하반기 때 장기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베어 스팁 장세를 만들었을까? 저희는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이 최근 2년 동안은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는 모습들을 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선을 1년 앞두고 재정 적자가 확대됐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 대선이라고 한다면 이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는 명목 GDP 대비 재정적자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재정적자의 비중이 급증했었던 때가 2009년과 2020년도였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분모인 GDP가 흔들렸었을 때 이 비중이 늘어났는데,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전기비 연율화, 이 GDP 성장률이 4.6%나 기록하면서 노랜딩, 소프트 랜딩에 대한 얘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중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첫 번째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베어 스팁 장세를 견인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러한 재정 적자 문제가 지속이 될 것인가? 저희는 빠르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금리가 급락하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유를 좀 지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2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4위 규모가 국방비고요. 6번째가 순이자 지출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왼쪽에 YOY 증가율이나 우측의 비중을 보시게 되면 두 항목 모두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발생을 했고, 바이든 정부는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방비 자체에 대한 현 트렌드가 훼손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 주목하는 건 순이자 지출입니다. 작년 1년 동안의 회계연도보다 10월부터 시작한 2024 회계연도의 금리 수준 자체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줄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펀더멘탈로 넘어가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장기물 금리가 급등했었을 때 옐런 재무부 장관도 금리가 튄 부분들이 상승한 부분들이 강한 경기 때문이지 재정 적자 때문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던 것 자체로 미루어 봤었을 때 재정 적자를 지금 정부가 줄이려는 노력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결론 부분 말씀드릴 때 강조드렸지만 미국의 예산 편성 과정을 이 시계열로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2월 달에 대통령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근데 이 뒷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경기가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한테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가장 중시를 하고 있느냐라는 저희가 서베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39%라는 압도적인 이 비중을 차지한 게 결국엔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이 누가 더 잘할 것 같냐는 서베이를 미국 대선을 전망하려면 스윙 스테이트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7개 주 유권자들한테 설문을 돌렸는데 7개 주 모두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대선까지 1년이 남아있고 1년 정도 남아있고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2월을 강조드린 이유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 가상 대결 구도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 복지 지출 확대, 재정 지출 확대를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규모로 발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물 금리를 자극하는 텀 프리미엄이 다시 상승할 수 있고 내려갔던 금리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재선을 앞뒀던 2020년도 2월 달에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었는데 그때도 여기 보시게 되면 2025년 만료 예정인 개인소득세 감세 혜택을 10년 더 연장한다라는 발표안을 시장에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는 좀 금리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맞춰서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리펀딩 계획, 재무부가 발표하는 국채 발행 계획이 분기별로 발표가 되는데 내년 1분기 께 2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4분기 때 발표했었던 것 중에 특징 그리고 시장이 안도했었던 게 뭐냐면 1분기 때 장기물 발행량을 좀 줄이고 재정증권을 늘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예산안이 다시 늘어나는 쪽으로 구도가 잡힌다 그러면 2분기 때 장기물 이표채 발행량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 우려가 시장의 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CBO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미국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재정 적자가 2조 달러다. 그래서 뉴노멀 공급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늘어난 게 뉴노멀인데 가격이 유지가 되려면 수요도 늘어나줘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요 여러 가지 주체가 있겠지만 미국채를 사는 주체들 중에 상업은행을 가지고 왔는데 상업은행 자산 대비 미국채 보유 비중을 회색선으로 가지고 왔는데 쭉 상승하다가 지금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공급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역시도 뉴노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수급 쪽에서도 수요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부터는 금리가 이 박스권 레인지는 크지만 이 부분의 하단을 뚫고 저희가 과거의 인하 사이클 때 봤었던 레인지대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상업은행의 보유 비중이 과거 평균치로 이 직전의 평균치로 내려가는 거를 지금 하락 속도로 감안을 해보면 한 3분기 정도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아까 차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내년에 금리 전망은 상고하저를 아마 모두가 전망하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수준 자체가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시점은 저희는 하반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권 자경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94년도에 채권시장 대학살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민주당 후보였던 클린턴 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당연히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근데 취임하기 직전에 경제팀하고 회의를 했는데 기존에 보고받았었던 재정 적자보다 600억 달러나 높은 금액을 받고 나서 향후를 고민해봤었을 때 재정 적자를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쪽으로 정부의 기조를 가져가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측을 보시게 되면 5년 뒤인 98년도에 재정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 금리를 같이 확인을 해보면 당시에 지금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93년도에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것보다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다 보니 시장이 텀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되돌리면서 장기물 금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초록색 선을 보시게 되면. 하지만
그때 금리 인하기와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중앙은행이 뒤늦게 재정적자 출소에 일조하면서 300bp 금리를 올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채권시장 대학살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이미 연준이 물가 때문에 그 500bp 정도 상승을 시킨 인상을 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정부는 아직 재정 적자를 축소시키겠다라는 발언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의 선후 관계는 차이점이 있고 그러므로 뒷부분에 향후에 펼쳐질 이 상황들이 중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 전망입니다만 조금 중기적인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클린턴이 보험성 인하도 했습니다만 재선 이후의 그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금리를 다시 인상하고 주가도 올라가고 시장금리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잠재 성장률이 노동 인구가 아닌 노동 생산성이 개선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94년도부터 2000년도 때까지 비교를 해보시면 잠재 GDP를 결국에 잠재 GDP가 이 전 페이지에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은색 점선인 실질 GDP가 결국 상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웃풋 갭, 산출 갭이 플러스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경제학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시게 되면 검은색 점선인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즉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경제학 원론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물가 때문에 인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지금 이미 마이너스 아웃풋 갭인데 내년에 3분기 정도부터는 물가가 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3분기 이후에 발표되는 미국의 4분기와 1분기 성장률 자체가 좀 점진적으로 하향되는 그 추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 갭이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경기 자체, 수급에 되게 부담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경기로 초점들이 이동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벌어지면 실질금리 차원에서 인하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2차례 정도 인하를 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월에 주목할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산 쪽에서 연준의 총 자산이 4개월 동안 한 4천억 달러 빠졌습니다. 근데 뒷페이지에 부채 항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영래포와 TGA 잔고를 보시게 되면 4개월 동안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미국 재무부가 쌓아놓는 이 현금 잔고가 4개월 동안 6천억 달러가 쌓였어요. 그럼 자산에서 4천억 달러가 빠지고 부채에서 6천억 달러가 증가했으면 회계 원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채에서 1조 달러가 어딘가에서 빠져줘야 되는데 영래포가 4개월에서 1조 달러가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해주는 이 지급준비금, 부채 항목에서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급준비금이 SVB 사태 때 3조 달러를 터치하고 좀 내려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 유동성이 관리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회사채 스프레드나 금리가 안정적으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저희가 방금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영래포 잔고가 1조 달러 빠지는데 4개월 걸렸고 지금 1조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뒤면 내년 2월 정도에는 이 영래포 잔고가 소진이 되고 그러면 이 표체를 받아줄 수 있는 이 TV를 받아줄 수 있는 항목들이 사라지게 되면 지급준비금이 소진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 나중에 참고해 봐주시면 지준 감소했었을 때 장기물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러한 리스크들이 2월 정도 전후로 1분기 중후반에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연준은 QT의 감속이나 중단에 대한 정책 변경들을 시장에 전달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때 장기물을 매수하고 듀레이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 하이어 포 롱거 사례가 2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최종금리까지 올리고 나서 1년 이상 버텼었던 때가 2002년에서 3년 그리고 2011년에서 12년 딱 2번 있었는데 모두 다 금리를 언제 내렸냐면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GDP가 발표될 때 내수 기여도와 순수출 기여도가 나올 텐데 내수 기여도가 초록색 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전기비 내수 기여도가 2개 분기 연속해서 역성장할 때, 저때 2002년에서 3년도 그랬고요. 11년, 12년도 보시면 첫 번째 역성장 말고 2번 연속 역성장했었을 때 금리를 모두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도 지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째 빠지고 있고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인데 이 모든 게 지금 소매 판매액이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시차, 파급 효과에 대한 시차들을 감안해보면 저희는 내수 기여의 역성장이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물가 역시도 2% 진입을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첫 인하가 가능할 거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급적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하이어 포 롱거를 했었다라는 사례들을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기 때 정부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늘려서 국채를 발행했었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국채 발행 계획 때 30년물을 대폭 줄였는데 저는 이게 시장에 주는 일정 부분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재정 집행의 진도율을 보게 되면 상반기에 훨씬 더 많은 집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돈을 장기물 위주로 찍어서 돈을 조달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하이어 포 롱거의 특징들이나 최근에 연말에 11월 달에 국채 30년물의 발행 비중을 줄인 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놓은 거, 9조 원을 줄인 거, 그리고 정부가 지금 재정 규칙, 법제화 등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이 기조들을 감안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장기물 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을 정부가 어느 정도 눌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2월 달에 정말 장기물 금리가 저희 전망대로 상승했었을 때 연준이 QT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는지, 그리고 3월 달에 WGBI 편입 확정이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공급에 대한 이슈까지 다 저희가 접목해 봤었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불 플래트닝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인하가 가시화되는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불 스팁, 즉 단기물 금리가 더 많이 하락하는 장세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0년 이후로 최근 5차례의 실질적인 스프레드들을 평균치를 가지고 왔는데 D-1부터 D-6개월까지, 그리고 D가 그 금리 인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인하로부터 6개월 뒤까지의 장단기 금리 차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불 플래트닝이 나타나고요. 실제로 인하가 이뤄진 이후에 6개월 동안은 불 스팁 경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할 수 있을 거고 경기가 정부가 전망하는 대로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돈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근데 상반기까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장기물 금리를 눌러주면서 추경은 없다라는 쪽으로 스탠스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7월 달까지도 갔는데 실제로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 이슈는 불거질 수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7월 달에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불 플랫 하반기 불 스팁을 보는 이유랑도 조금 시점으로도 맞게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내 채권 연간 전망 발표 마쳤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